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 엽니다. 휴가 중인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 진행 맡고 있는 저는 강유정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대선 판도 어디로 기울지 모를 지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까지 딱 16일 남았는데 주요 대선 후보 4인은 오늘 선관위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120분 동안 코로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논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과 발언이 나올지 대선 후보들의 입에 다시 주목해 봐야 할 듯한데요. 월요일 시사본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결렬하고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죠. 2부 10분 인터뷰에서 최진석 국민의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와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립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선정되는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예상했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 건너간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대선판 영향은? 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어제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봤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난 13일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안 후보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윤 후보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자신의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시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서 상중의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 이런 거 퍼뜨리는 그러니까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제 길을 굳건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에 이제 막판 변수로 거론됐던 야권 단일화 이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몰입해라는 말도 그렇고 그냥 단일화가 소위 말하는 깨졌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감정이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측이 감정이 굉장히 좀 격해진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도 가능성을 남겨놔야 혹시 선거 막판에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는 재추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여지를 조금 남겨놓는 이제 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했던 맞습니다.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좀 결연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단일화 같은데 이제 자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2주밖에 지금 안 남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제시를 했었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그냥 사실 일정상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종 변수는 결국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후보 대 후보의 단판 정도가 남아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방안을 받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일화 논의를 두고 진실 공방이 있어요. 양쪽에 국힘 쪽은 국민의힘 쪽은 우리 협상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아니다 무응답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또 그래서 상당히 의외다라는 평가, 민주당에서는 또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안철수 후보 쪽과 계속 논의를 해왔고 어떻게 이 단일화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주고받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구체적 안까지 주고받았다. 네, 국민의당은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콜백을 해서 나중에 이제 통화하긴 했는데 만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는 실무자가 먼저 논의한 다음에 이렇게 만나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단일화 결렬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뭐 논의가 어떻게 됐든 어디까지 얘기가 오갔든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국민 경선 제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같은 방식으로 후보 대 후보 방식으로 어떤 입장이 좀 나왔어야 된다 먼저. 그리고 시간이 너무 흘렀다. 그러니까 일주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이 기자회견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뭐 야권 단일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 뭔가 물밑에서만 뭔가 얘기가 오간 것 같고 그 얘기 오간 게 언론에 나온 내용만 봐도 안철수 후보가 뭔가 요구하는 식으로 이게 주고받기 식으로 뭔가 하려는 이런 걸로만 비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 됐고 네. 이게 좀 영향을 또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사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를 하고 나서 중대한 결단을 할 때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것처럼 네. 후보가 이제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거나 뭐 이 거시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나서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물밑에서 어떤 별도의 뭐 이제 움직임이 있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후보는 이제 승인하는 정도로만 움직였었거든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할 때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잠시 그 당을 떠났을 때 울산 회동으로 정리할 때도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 그러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공식적인 그 코멘트를 남기기에 앞서서 물밑 조율 작업을 우선하는 듯한 태도. 아마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난 주말에 공개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 질의를 했는데 후보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표명도 안 하고 자꾸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먼저 정리를 하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한테 그냥 양보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다 보니까 결국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나보고 그만두라고만 하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단일화를 위한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지금 반응을 봐서는 아마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결국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 기자회견 안에. 네. 아마 그 지금 임경빈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언제나 마지막 윤석열 후보가 출연했는데 이번엔 지금까지도 윤석열 후보의 공식 반응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이준석 당대표가 고인 유지 발언에 대해서 내 유서라도 써놓은 거냐 뭐 이렇게 말을 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너무 패륜적이다. 반면 이 대표는 뭐 할 수 있는 지적 아니냐라고 좀 여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KBS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유세버스 사고로 사망한 선거운동원 장례를 마치고 고인의 유지를 들어서 완주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아니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시냐 뭐 이렇게 대묻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당이 바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돌아가신 손평호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사망 당일에도 안철수 후보의 선거복을 입고 기뻐하셨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고요.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한 이 동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천인공노할 발언이다. 패륜적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민주당도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망언을 갱신 중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막말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안타까운 게 뭐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기인데 저도 이제 방송을 쭉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또 워낙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자기 논리를 우선 방어하려는 태도를 종종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얘기도 사실은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유지냐 유서냐 뭐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뭐 앞뒤를 맞춰서 이제 그 순간순간 이제 대응하려고만 해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지금 놓치게 되는 건데, 박정호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지나 생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시던 분들이라는 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고인들의 유지를 잇겠다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이렇게 태클을 걸기에는 요소가 아예 없는 그냥 무난한 그 정치적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유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네. 이제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말싸움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자기 논리를 방어하기 위한 쪽에 너무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대선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당 대표가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이제 가벼운 발언이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이런 발언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나온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전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을 표현한 그 동상을 네. 하나 올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행보를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더더욱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결국 단일화 결렬에도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분께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단일화 어떻게 될지 이렇게까지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단일화를 묻습니다. 네, 전망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해야지 앞으로 여론 지형에 있어서 아니면은 언론의 이제 보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야권 단위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는 유리하다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을 좀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뒤집고 단일화를 하겠다, 완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물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야권 단일을 통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로 가겠다, 거기에 일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뭐 정치적으로 야권 지지층에서는 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이득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내세워왔던 새정치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했던 것까지 올리면서 의지를 다졌는데 그건 뭐였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주를 하게 된다. 완주하게 될 때 물론 당선권에 좀 멀어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후에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10% 이상대 지지율을 확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 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뭐 파트너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정권 교체가 안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때는 이 야권이 아마 또 개편에 들어갈 거예요. 재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안철수 후보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지지율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박정호 기자님 말씀드리니까 계속 불씨를 살리는 듯한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어느 쪽으로 해도 안철수 대표는 완주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완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예상해 봅니다. 네네네.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식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 주말에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가 특별 당비를 냈다. 네. 특별 당비가 근데 뭐 저희가 그냥 내는 것처럼 뭐 한 3만 원, 4만 원 내는 게 아니고 한 80억 이상이다. 그래서 거의 이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특별 당비를 냈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왔었던 거는 국민의당이 돈이 없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준비를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드롭하는 거를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이준석 대표 해왔는데, 그러면 이만큼 돈을 태웠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어쨌든 완주하려는 의지를 사비를 들임으로써 이제 증명을 한 셈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1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는 게, 일테면
그 대선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서 이 뭐 중반 이후에는 이미 이제 승부를 결정짓고 하는 대선이 있는데, 일테면 92년에 김영삼 모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2007년에 이명박 모델이라든지 뭐 2017년에 문재인 모델도 이제 그쪽에 가깝고, 끝까지 판세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선거 직전에야 기울기가 결정된 경우가 뭐 97년에 이제 김대중 모델이나 2002년에 노무현 모델이나 네. 뭐 2012년에 박근혜 모델이 있습니다. 만약에 박빙 승부로 끝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단일화 압박은 더 이제 강도가 더해질 텐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흐름을 주도를 해가지고 승부추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단일화 압박은 오히려 덜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좀 지나치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행보들, 국민의힘 쪽으로 좀 기울인 행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속 변수로 갇히게 된 요인이 된 셈이고요.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결국 남은 2주 동안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네, 말씀하신 이렇게 대로 봅니다. 이제 지지율 말씀하셔서 주말 대선 민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KSOI 그 여론조사인데 네. 이재명 대 윤석열 오차 범위 내 초접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 19일 전국 1,002명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가 42.2%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1.5%포인트로 오차범위,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3.1%포인트 이 안에서 앞서는 모습이었고, 이게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 40.4%에서 3.3%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43.5%에서 1.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는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포인트 하락을 한 5.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8%포인트 하락한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TBS 의뢰로 지난 18일, 19일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임 작가님, 네. 이거 좀 추세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요한 건 추세일 텐데요. 이제 네. 단일 조사를 쭉 봤을 때 뭐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월 4주째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33.8%였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거의 고점 43.8%여서 거의 10% 정도 이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그 뒤로 꾸준히 이재명 후보는 올라오는 추세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권의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양상을 한 달 정도 계속 보여줬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등락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세상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전세다. 혼전해서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른 조사긴 합니다만, 뭐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그 3천여 명 대상으로 이제 매일 조사를 진행하면서 일간 지표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지난 주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 쪽은 조금 결집하고 윤석열 후보 쪽은 조금 빠지는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네. 혹시 최근 유세의 어떤 흐름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그게 이제 여권을 이제 자극을 해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온 거 아니냐. 그러면 과연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는 이번 주 추세를 또 보면 앞으로 남은 2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 추세 매주 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평론가들이 사실 이제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 조사가 이렇게 나왔지만 어제까지 나온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네. 오차범위 밖에서도 앞서는 조사도 많이 나왔고요. 앞서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야권 단일화 이 소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작용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고, 네. 그럼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 되면은 이제 뭐 굳이 안 후보를 지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계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고 했으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또 열심히 선거 유세를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번 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맨날 매주 얘기를 그 하는데 여론조사가 일종의 그 여야 간의 점수판 역할을 하면서 한쪽이 이번 주에 높게 나오면 다음 주에 상대 진영이 좀 결집하는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좀 연속적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전날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되지 않는 기간도 있지만 와, 정말 매주 다른 듯합니다. 잠시 지금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올 텐데요.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에게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지역 곳곳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기름램프와 정릉터널 입구 사이에 차가 많아서 서행하고요. 홍지문터널 출구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밀리고요. 반대 잠실 쪽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잠실대교부터 속도 떨어지는데요. 올림픽대교 부근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그리고 서울 요금소부터 죽전까지 정체인데요. 죽전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용담터널 부근에서 밀리고요. 다시 서해대교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서평택부터 8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다시 송산마도 쪽으로 정체 시작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주말에도 후보들은 열심히 대선 행보 이어갔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번 대선은 참 직관도 재밌겠지만 집에서 보는 직관도 재미있습니다. 이재명 하이킥 vs 윤석열 어퍼컷. 이게 지금 유세 현장에서의 퍼포먼스 대결이 좀 네. 불이 붙고 있는 양상인데, 네. 뭐 이제 주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퍼컷 하는 것 때문에 화제를 많이 모으다 보니까 네. 아마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이에 대한 카운터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에 전북 전주 유세에서 발을 높게 차올리는 하이킥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전북대 앞에 유서를 할 때 이제 파란색 점퍼에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옷 그 쬐깐한 거 확 한번 차불겠다 하면서 네. 허공을 향해서 오른쪽 다리를 번쩍 차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남 FC 예전에 이제 구단주였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 전북 FC한테 이제 패배한 사안을 이제 네. 언급을 하면서 뭐 전북 FC가 이제 워낙 전통의 강호기 때문에 분하다 이제 이러면서 그때 진 한을 담아서 깔끔하게 슈팅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또 발차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리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 엄청 유연하더라고요. 네, 네.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는지. 네. 이게 이제 화제를 모으니까 어제 경기도 수원 만석공원에서 있었던 유세에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네. 자, 코로나 위기 그리고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적힌 송판을 주먹으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태권도복을 입고 거기에 이제 검은 띠를 착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도복 그 등판 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재명 공약 9단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또 이제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이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위기와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써있는 송판을 이제 들고 있으니까 이 후보가 오른손으로 쭉 뻗어가지고 송판을 깨부수는 이런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이러다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평가를 이번에 좀 박 기자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 전주에서 하이킥하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요. 취재 갔다가 봤는데 직관하셨군요. 했는데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발차기를 할 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발이 올라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퍼컷 세레모니에 대응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내가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실히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도 하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발차기 했고 그다음에 이 주먹으로 태권도 네. 하기도 했고 다음에는 글쎄요. 뭔가 격투기 유도복을 입고 여기 업어치기를 한번 2315님이 예능 프로가 대세라 그런지 후보들도 웃긴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태권도복 입었으니 윤석열 후보는 검도복 입고 나올 것 같아요라고. 검도복. 요즘 또 인기 드라마 하나씩.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가 이 어퍼컷 세레모니가 사실은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가는 곳마다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만큼 인기 좀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유세장에 가면 뭐 발차기나 이 주먹 하는 그 뻗는 태권도 모습 보여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현장에 모여 있는
이 시민들을 지지자들 향한 어떻게 보면은 한 서비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네. 국민들이 볼 때도 뭔가 좀 보는 요소가 있다. 볼만하다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최근에 또 밈도 유행이다 보니까 네. 쇼츠나 이런 것들 짧은 걸로 만들기 좋아서 더 그런 듯합니다. 다음 이슈 좀 살펴볼게요. 조금 의외의 뉴스였습니다. 이낙연 측근 정운현,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고 했는데 이낙연 총괄선대본부장의 작년 대선 경선 당시에 공보단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정운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이 총리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정운현 전 비서실장이 네. 오늘 이제 돌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진보 진영에 내놓는 명방가들이 이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나 그분들이 이재명 지지는 선, 윤석열 지지는 악이라고 강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천박한 진영 논리로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뭐 이재명 후보는 썩은 사과지만 윤석열 후보는 덜 익은 사과다 이런 비유도 했고 괴물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 선택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파장도 꽤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운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진영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었고 이제 진보적인 언론 운동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안티조선 운동에 이제 선봉에 서셨던 걸로 또 유명하고 그 뒤에는 이제 오마이뉴스 창간에 기여를 하고 편집국장도 지내셨던 대표적인 이제 진보 언론인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충격이 큰 것이 일단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원팀 정신을 강조를 해왔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아예 그 뭐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인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제주대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명을 두고 이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제 당에서 이제 징계를 받고 탈당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강경 친문파들의 연장선상에서 정운현 비서실장의 이 행보 좀 해석하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결합이 안 되는 거는 유권자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정운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경선 캠프에 참여했었던 인사고 일테면 범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선에서 패배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상대 진영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대한 이제 부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그냥 경선 불복이기 때문에 뭐라고 달리 말할 방법이 없는 경선 불복이죠. 그것도 우리 당에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경선 불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뼈아픈 실점이기도 하겠지만 경선과 민주적 정당 운영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 유불리만 따지고 혹은 뭐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파장이 좀 커지는 걸 좀 유심 있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서 보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정희 기자님? 네, 녹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김만배 씨의 말에 정영학 씨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어 김만배 씨가 윤 후보는 되게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 우상호 본부장의 주장은 뭐냐면 윤 후보가 김만배 씨를 도와준 게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거다. 윤 후보의 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에서 한번 스쳐 지났을 뿐이다라는 이 윤 후보의 말과 전면 배치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녹취록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는데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공세를 펼칠 때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 것처럼 녹취록이. 계속적으로 네. 얘기를 해왔었죠. 네. 녹취록에 이제 그분이 나오니까 그분이 결국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그 패거리들한테 큰 이익을 안겨줬던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펼쳐왔는데 막상 이 그분에 대한 해석이 녹취록의 그 특정 부분에 따라서 좀 엇갈린다. 뭐 지금 대법관을 지내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이제 뭐 녹취록이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 장례식장에서 한번 스쳐 지나간 것일 뿐이고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소하기에는 그동안 녹취록을 근거로 해왔던 주장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 공방이 지금 대선 과정 내내 등장하고 있는데 또 녹취록을 두고도 이게 온도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유권자들은 좀 이 녹취록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는 궁금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또 피로감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검찰이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수사를 했었던 거.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니 왜 돈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정영학이 무슨 말을 녹취해왔느냐에 대해서만 따라가느냐. 실제 내용이 어떤지를 좀 더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와서는 앞뒤가 좀 서로 충돌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나 검찰이 그동안 그 논지를 펴왔던 거랑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것이 뭐 또 역시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녹취록 자체에 대한 신뢰도 이게 떨어지면서 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좀 김만배 씨의 허풍이다, 허세다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 번 본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 녹취록이나 여러 개 좀 나온 걸 볼 때 뭔가 아는 사이였지 않냐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여야 추경이 오늘 합의 처리될 듯합니다.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말 새벽에 단독으로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를 열어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어요. 여기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었죠. 근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얘기해봤더니 우리 합의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여야가 최종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약간 예상으로는 17조 5천억 정도로 3조 5천억 정도 증액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간만에 좀 도움이 되는 시원한 소식이었고요. 여기까지 KBS 1라디오 최영일 시사본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최영일 시사본부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 맡고 있는 강유정입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오늘 디저트송은 9231님의 신청곡입니다. 9231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 정말 모르겠어요. 안철수 후보 뉴스 듣고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듣고 싶습니다. 9231님께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듣고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봬요.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이와 관련된 용어 가운데 코로나 선제검사라는 것을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선제검사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제검사란 현재 증상은 없지만 확진자와 접촉했을 것을 우려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미리 검사를 받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로 감염 여부가 확인되면 코로나 감염이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지요. 요즘은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자가 많다고 하니까 각자가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제검사에서 선제는 먼저 선, 억제할 제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원래는 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뉴스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긴축에 나선 이유는 급격한 경기 둔화 속에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홍수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경보를 선제적으로 발효하기로 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운동 경기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 팀은 선제 홈런을 맞고도 결국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가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낮까지 1cm 안팎이 내리겠고요.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 산지는 오늘 밤까지,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상 4도, 대전 6도, 강릉 대구 7도, 광주 제주 8도 등으로 낮 동안은 추위가 조금 덜하겠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 철원이 영하 13도, 서울 영하 8도, 부산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현재 대구와 부산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건조경보가, 그밖에 동쪽 지역과 수도권, 충청 내륙과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까지 전국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8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받는 일부 국가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완화는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단독 콘서트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 회당 15,000명으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강 최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인 아파치 가디언이 주한미군에 배치 완료됐습니다. 이 기종이 미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배치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제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 평론가가 휴가 간 사이 오늘 진행 맡은 저는 강유정입니다. 화제 이슈를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제 길 굳건히 가겠다라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당 선대위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네. 지난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장례 마무리하고 다시 선거운동 복귀하셨는데요. 예. 마음도 참 불편하셨을 듯하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어떤 마음으로 좀 선거운동에 임하고 계신지요? 뭐 마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선거운동 해야겠다는 마음인데 그 마음 뒤편에는 항상 그 돌아가신 두 분을 애도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병원에 계시는 분의 쾌유를 빌고 그다음에 또 다른 버스에서 또 네. 어떤 그 이상 증세를 느끼셨던 네.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사과의 말씀을 마음을 갖는 거 네, 그런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재개한 선거운동의 첫 행보가 코로나 의료봉사를 택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후보임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의사시기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안철수 후보께서 어제 오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답이 없다.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 이제 접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이 어떤 걸까? 이런 결단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대한 그 후보의 어떤 그 답변이 오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그 안철수 후보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그 몰입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그 후보께서는 그 단일화에 의사가 없다. 네. 설령 의사가 있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그 굴욕 그 제압하려는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한 아마 진정성 있는 답이 안 왔다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제 양당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무진에서 물밑에서 꾸준히 대화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단일화 협상 관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분위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단일화 실무 협상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 그 안철수 후보는 그 단일화 이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단일화 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런데 단일화 이후에 이것을 잘 되려면은 아주 그 진정성이 가장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그 협상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있는 과정에서 조롱을 하거나 그다음에 협박을 하거나 혹은 또 상중에 또 이상한 말들이 나오거나 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은 그 단일화에 의사가 없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말씀하신 게 약간 오고 가는 말 속에서의 태도 문제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세차량 그 사고 관련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 발언 문제가 저는 바로 좀 연상이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인용을 하자면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나와 같은 등의 발언이 방금 말씀하신 좀 어떤 태도의 문제나 진정성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좀 기준이 됐나요? 그것이 그것 한 번만 있었으면은 물론 괜찮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까지도 가능한가. 이 정치라는 것은 주먹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수준과 깊이가 그 정치의 수준과 깊이를 나타내는데 이런 말까지 통용될 정도로 그것도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 정치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 협상 파트너라면은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또 도지사직을 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학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안철수 후보는 이런 그 신뢰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협상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협상이 순조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상 이후에 건강한 진행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본적 자질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한다거나 대표직 사퇴 이런 식의 대응이나 혹은 반응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걸 지금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네.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진정성을 표현하는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저 것이다까지는 네. 제가 말할 그 입장이 아니고. 네, 네. 필요할 듯 보인다. 네. 근데 안 후보께서 당초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을 때부터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방식에 응하지 않을 걸 알고 제안한 네. 거다. 그러니까 애당초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단일화 제안이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정치관리각에서 당연히 좀 아니다라고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 안철수 후보를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어렵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러면 진정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단일화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방식에 만약에 불만이 있었다면 다른 거라고 제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 자체가 없이 그거 제시하는 제안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 단일화를 하기 싫은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도 단일화 문이 닫힌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권 교체에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전히 발표하셨지만 단일화 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전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말했거든요. 뭐냐면은 이 혁신 과제와 정책 비전을 먼저 합의하고 네. 그리고 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자. 네. 그런데 여기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혁신 과제와 이런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런 그 인위적인 결합만 해내는 거 이거를 단일화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이고 권력적인 연합을 단일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혁신 과제와 이 정책 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과제와 정책 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일화 이후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단일화를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도 해요. 그냥 이 권력 연합, 그다음에 기능 연합 이것을 단일화라고 보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비전 연합, 정책 연합을 단일화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걸 보는 방식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혁신 과제, 핵심 과제 그리고 정책 비전을 잘 보여줘야 할 텐데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자 하니 한때 10% 중반까지 치솟았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판세나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선대위원장 오고 나서 이 지지율이 더 올라야 되는데 저 떨어져서 제가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외부에 있다가 정치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그 양당 기득권 구조가 네. 아주 견고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새정치라는 기치를 걸고 그 기득권 권력을 뚫고 들어가는데 좀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 견고한 벽과 네. 그다음에 우리의 그 노력이 그 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점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견고한 벽을 뚫어야 할 텐데요. 이제 대선이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는 그 벽을 뚫기 위해, 그러니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그 방향성을 지금 새로 잡고 하는 정도로 시간이 넉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부민 강국의 선도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좀 호소하고 설득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다면 오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이제 부민강국 선진국가로 말씀하셨는데 안 후보의 TV 토론 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안 후보의 TV 토론 전략은 안 후보는 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TV 토론에서도 연금 개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셨잖아요.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어떤 아젠다에 관해서 그 합의를 이뤄낸 성과를 보여준 후보는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안 후보는 그걸 해냈거든요. 그처럼 지금도 이 정책에 관한 인식과 숙지는 안 후보가 굉장히 단단하게 돼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잘 표현하는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 연일 좀 통합정부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으로 통합정부 제의를 해온다면 좀 이 논의에 대한 고려해볼 의향 여지 있습니까? 그건 저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건 아마 그 후보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다. 네, 이번 대선을 역대 최악의 대선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시대정신, 이데올로기도 없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 위원장께서는 제가 책도 많이 읽었었는데 오랫동안 학계 몸담은 원로 철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철학자로서 바라보는 이번 대선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는 정치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를 하다가 그다음에 차선을 선택하는 선거를 하다가 지금은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까지 추락해 있거든요. 이 정치의 추락은 그 국가의 운명에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정치를 키우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또 키우는 이 속도는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에서 일어나는 혹은 일들 중에서 정치가 가장 추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추락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미래적인 후보는 오히려 아무런 관심에서 지지율에서 많이 낮은 상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상당히 많은 부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공당의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도 정치의 추락 현상을 마치 재촉이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정치 외부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조짐이 안 좋다. 우리나라는 우상향으로 상승할 것이냐 우하향으로 하락할 것이냐 하는 변곡점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변곡점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길보다는 우하향으로 추락하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적임자인 이유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안철수 후보가 일단 가장 건강한 후보예요,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가장 미래적이에요. 네.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면 AI, 메타버스, 그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그다음에 생명공학, 팬데믹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미래적 주제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대위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하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시사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뜨거운 주제인데요. 영장 오면 유는 죽어 김만배 녹취록 추가 공개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 윤석열 후보가 언급된 김만배 씨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 들어보고 오늘 아침 우상호 의원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유동규 씨에게 자기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녹취록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씨가 죄가 많아서 구속영장을 치면 사실 구속될 정도의 죄들이 있고 자기하고는 매우 가까운 관계인데 자기 손을 꼭 잡고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간에 굉장히 위험한 일, 불법적인 일을 불법에 가까운 일을 했는데 그걸 잘 안 들키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들이 이제 어제 공개했죠.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김만배를 잘 모르는 사이다. 상가집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 인사만 나눈 사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관계고 모종의 어떤 서로 봐주고 또 봐주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호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이 녹취록에는 윤석열이 죄가 많다. 윤석열 영장 들어 윤석열 죽어. 우리 김 부장 김만배 씨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제가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대장동관리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가 모든 문제에 개입돼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국민의힘이었는데 윤석열 후보 이름이 지금 녹취록에서 두 번째 또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황당한 거짓말이다. 녹취록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럼 그 전에 그분 가지고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왜 그게 사실 아닌데 그렇게 공격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번에도 이거 보세요. 손 잡고 물론 지금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건 국민의힘의 주장이지만 이게 사실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김만배 씨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가까우면 손을 잡고서 내가 아는데 너무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면 한두 번 만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상가집에 잠깐 먼 발치에서 보고 인사할 정도 이런 얘기가 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영장 치면 죽는다 이런 표현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다 박영수 특검도 지금 같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대장동 이슈를 가지고 공격하고 성남에 가서 공격하고 이랬던 모든 일들이 과연 본인은 깨끗한 건가 그러면 본인은 관계가 없는 건가 이런 이슈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사안은요. 특검해야 돼요. 저는 법조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김만배 씨가 법조기자를 하면서 사법부에 있는 분들 판사했던 분들 검사했던 분들 거기에 윤석열 후보도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분들과 연관성이 얼마나 깊으면 녹취록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럼 윤석열 후보도 과연 대장동 이슈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토론에서 막 공격하고 밀어붙이시던데 특검에서 정말 윤석열 후보도 관계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녹취록에 나오는 말하고 그 녹취록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예컨대 김만배 씨가 이제 이 녹취록에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거 내가 그냥 좀 허풍 떤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녹음하는 거를 모르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게다가 회계사, 변호사 아주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시행 관련해서 빠끔이들이에요.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 내가 돈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허풍을 떨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취를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 말의 진실성이 있을 가능성과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을 본인이 뭔가 조금
본인도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건 그냥 내가 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진실일 가능성이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상대방하고 아무런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그 둘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보거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녹취록에 나오는 말은 그대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 두 번째. 녹취록에 나오는 말 중에 누군가에게 특정에 불리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 불리하게 들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몸보신용으로 나중에 가서 수습하는 용으로 사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실제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전파되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 기록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사 기록 같은 거 다 이제 제공된 거니까 네.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슬쩍슬쩍 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 이것들을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정영학 씨도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사실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몇 개만 남겨두고 몇 개는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언론 보도용으로 뿌리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그래서 이 민주당 선대위에 어떻게 이 녹취록이 들어갔는가 이런 질문들도 있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대답을 해드리면 네. 이게 원래 먼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도 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측에. 그리고 일부는 또 민주당에도 갔다는 거 양쪽이 전부 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후보 측에 간 게 이제 좀 꽤 됐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이 뭐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었다. 이건 전부 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도 요게 이제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만약에 그런 녹취록이 국민의힘이 사실은 검찰 쪽에 더 라인이 훨씬 많은데 그쪽에 제공이 안 되고 민주당에만 제공이 됐을까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공이 되어져 있는 것을 왜 그동안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본인들에게 별로 유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왜 그동안 대응을 못했을까? 없으니까. 녹취록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보도도 있었어요. 주말에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누구다가 작년 국정감사부터 뭐 계속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현직 대법관이다 얘기를 했고 그분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까지 뭐 한간에 떠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그 이름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렇게 그분 가지고 이재명 후보라고 엮어서 이재명 후보가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는데 이제 와서 그분의 실체가 다른 사람으로 드러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분이 대법관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서 연관성을 찾으려고 그냥 명확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그분이란 말 나오니까 누구지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지검장이 한번 나와서 국회에서 얘기도 했어요. 명확하게 이건 정치인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그분이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지검장의 말과 이 말과 연관을 하면 검찰에서 볼 때는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좀 저는 반성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자 측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검찰 측은 그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 네. 나오죠. 그러니까 검찰에 메모가 적혀 있었대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장을 지내고 법관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처장을 지내고 재판에는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김한배 씨나 대장동 팀하고 연관 있을 사람은 누구겠어요? 성대에 나왔 지금 이 그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제 조모 대법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덕수상고 아주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는 근데 이제 증권이나 금융 쪽에 엄청나게 노하우가 있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성대 라인이라고 좀 알려졌어요. 성대법대 나오셨으니까. 사실은 이 라인들이 전부 다 지금 성대 쪽 라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얘기되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딸도 있고 처장도 했고
그다음에 뭐 성대도 나왔고 이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몇 명 안 나오고 바로 그렇게 해서 추려진 사람이 물론 그 이름은 명확히 안 났지만 거기에 쓰여진 그 이름일 것이고 실제 녹취록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피고인들한테 혹은 피의자들에게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은 검찰의 협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정영학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남욱 씨도 사실은 협조적이에요. 이런 분들이면 당연히 얘기를 해주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적어놨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실제 그들과의 연결관계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니까 혹은 내지는 그것까지 확대시키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서 멈췄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뭐 진짜 딸을 통해서 무슨 빌라를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확인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김태년 의원한테 돈을 줬네 안 줬네 하는 얘기도 그 배모 씨라고 하는 기자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고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끝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자꾸 말을 맞춰주다 보니까 말이 이상해지고 꼬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심플하게 봐야 된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것들을 검찰이 확인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그분으로 지목된 지금 말씀하신 아니라고 그 하죠,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김 씨 알지도 못하고 만난 그렇죠. 기억도 전화번호도 없다. 이건 그냥 뭐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도와줬다. 사실 연결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줬다 할 수는 없죠. 뭐 본인이 이름 안 나왔으면 당연히 부인하죠. 누가 그걸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공세 수위가 끌어올려졌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가 귀국 후에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정영학과의 사자 대질 신문에서 또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분들이 서로 지금 그 진술한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치하지가 않아. 제가 볼 때는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꾸 이게 뭔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들 4명이 수사받는 과정에 본인의 죄를 좀 줄이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좀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유동규 씨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 4사람 정영학 씨까지 4사람 얘기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은 취지로 얘기했던 것은 어떤 형태로는 본인한테 유리한 한결을 만들려는 진술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누구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녹취록의 내용들을 보면 그 대법관이라는 분도 그중에 후보군 중에 한 분 들어가는 건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분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본부장과 별로 안 친하다 그랬어요. 제가 접견 갔을 때. 그리고 친한 사람은 김만배 씨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이 대화의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문제의 발단이 왜 생겼냐면 유동규라고 하는 핵심적인 사람이 사실은 모든 걸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수많은 이익이 난 이 화천대유 사건에서 아무런 돈도 안 먹었을까?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건의 절반은 그 사람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욱 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겠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김만배 씨한테 이제 제가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죠. 남욱 씨한테도 물어보고 김만배 씨한테도 물어보고. 김만배 씨가 그 사람은 그 가치관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딱 잘라서 정확히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 본인이 준 것도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돈을 줬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그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말에 저는 조금 더 믿는 게 만약에 그 말이 안 맞고 유동규 씨가 뭔가 돈을 받거나 실질적인 권리자였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 유동규를 매개로 해서 위로 더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이 검찰 라인에서 혹은 수사하는 관행을 살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 살아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인 매너가 다 살펴보면은 남욱 씨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본인의 이제 추측과 그냥 일반적인 의심이죠.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실제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방금 말씀 중에 나왔지만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변호인 이외에 접견 잘 안 받아주는 걸 아는데 친분 있으신가 봐요. 당연히 친분이죠. 제가 2013년도부터 박영수 특검님이 그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나오려고 할 때 저보고 박영수 특검님을 도와주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남욱 변호사랑 김만배 씨가 저보고 좀 꼭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박영수 특검님 뭐 요즘도 말씀드립니다.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시고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됐고 물론 그 전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수석 대변인 4년 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하고 당연히 법조 팀장이었으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둘 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난 2012년 총선 앞두고 여당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도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이제 김태년 의원이다라고 이제 딱 찍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또 김만배 씨를 접견해 보니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남욱 씨가 얘기한 거는 본인이 줬다는 것도 아니고. 그 아까 제가 말한 배모라고 하는 기자가 만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서 김만배 씨에게 전달해가지고 그 돈이 넘어갔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적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다라는 게 그 사람 말 그 자체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 정말로 전달했냐 물어보면은 그 배모라는 기자하고 김만배 씨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보좌관 3명하고. 근데 지금 다 확인해봤더니 전부 다 아니었다라고 나오고 전세보증금하고 뭐 생활비 일부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검찰에서 다 수사를 해봤는데 아니는 걸로 나왔잖아요. 게다가 두 번째 정황적인 증거들 있죠. 2012년도 그 당시에는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도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밀던 사람은 김태년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쪽이 이제 지역구이겠지만은 그러니까 되게 핍박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김태년 의원한테 돈을 왜 줍니까? 우리가 돈을 준다는 것은 돈을 줘서 뭔가 얻어낼 게 있어야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막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태년 의원한테 줘가지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당시 의원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생각해 본다면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짬뽕이라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네.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에 이 의원이라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정말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진봉 교수님 오늘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네. 첫 TV 토론회 있습니다. 경제 분야인 만큼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세요? 뭐 경제 분야 얘기하겠지만 주도권 토론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윤석열 후보는 잘 아시는 건 대장 뉴스를 지금 계속 토론회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반격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또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주가라는 김만배 씨 녹취록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또 공격을 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면 특히 녹취록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장동 이슈를 이재명 후보하고 엮어서 계속 공격 포인트로 삼았는데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장 이슈를 거론하는 순간 이제는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공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웃고 넘어갈 수만은 없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KBS 일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주간 이슈 먼데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2020년 MBC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하기 뭐 3시간 전 리포트 내용이 전부 다 유출이 됐다. 이런 말인데 1년의 과정 이 채널A 그때 검언 유착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검언 유착 의혹이 있었는데 정리된 게 아닌 듯합니다. 네. 사실 제가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변협에서 이 배모 팀장님하고 되게 친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배모 팀장하고 음악회도 같이 가고 우리가 정말 다른 모임을 가지고 이럴 정도였는데 그분이 성격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번에 검언유착 관련해서 녹취록 나온 것을 보고서 이 사람 성격상 이런 말을 했으면 이건 이렇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추측을 지금 사실은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녹취의 워딩을 좀 혹은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자면은 한동훈 음성 그대로라는 그 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 방통위에서 처음에 채널A가 취했던 태도, 그 당시 이 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련의 급박하게 번져갔던 상황들 이걸 다 종합해 보자면 아무래도 조금 의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검찰공화국에 대한 선포했다면서 공세 중인데 윤석열 후보 지난 금요일 유세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적폐 수사 언급하면서 정치 보복, 뒤집어 씌운다, 히틀러, 무솔리니 어떻게 보시나요, 제 교수님? 네. 색깔론입니까? 제가 히틀러, 무솔리니, 파시스트 이런 얘기를 후보가 한다. 저는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폐수사 얘기하는데요. 네. 적폐수사 얘기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발해서 적폐수사했다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 누가 했습니까? 아니 그 수사를 누가 진두지휘를 했고 누가 거기에 가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특검할 때도 팀장 했었죠. 그리고 검찰총장 했죠. 그분들 구속해서 재판받고 이제 처벌받을 때까지 그 검찰의 주요 직책을 윤석열 후보가 했잖아요. 그 자가당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안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해도 안 되지만 본인이 검찰총장하고 서울지방지검장 하면서 이런 모든 일을 했으면서 그걸 도리어 파시스트다, 히틀러다, 무솔리니다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정치보복을. 그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고 하면. 근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치보복 문제도 그래요. 본인이 나중에 뭐 부정부패 일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그건 뒤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 질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하겠습니까? 해야죠, 뭐 돼야죠인가? 그렇게 3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럼 얘기를 했어야죠. 만약 부정부패가 있다면 수사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쉬지도 않고 바로 해야죠 얘기했다는 건 적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뉘앙스가 충분히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청와대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만약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데 본인의 발언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든지 이래야지 이걸 가지고 마치 정치보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말의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검사는 또 독립운동가에 준한다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적폐 세력 심지어 이제 파시스트 논란까지 나왔는데 뭐 유세 과정에서 어퍼컷도 화제가 되면서 이제 이게 좀 더 정치 보복을 공고히 한다 뭐 이런 제스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대변자로서 지금 대선 후보에 임하고 있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5년 동안 내내 한 행동을 전부 다 부정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파시스트 독재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를 요약한다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파시스트 독재입니까? 그동안의 검찰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일정 부분 떼어내서 다른 쪽에다 분산시키려고 하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검사들이 보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무조건 뺏어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그 부하 직원들이나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검찰의 대변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없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행한 것이 전부 다 싫으니까 난 이거를 전부 다 우리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으로서 보복해주겠다라고 하는 말로밖에 사실은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이게 이런 시각이 만연하면요. 검찰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좀 분리됐다지만 네.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이 다 환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가 너무 눈에 보여서 이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논란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깜짝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드립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침공 날짜 16일을 한번 지정했었어요. 그런데 네네.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봐야겠죠. 네, 긴장 상태가 계속 고조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자, 지금까지 나온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테러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인들에게 대피 계획을 세우라고 경고를 했고요. 미국의 CBS는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된 러시아군 지휘관들에게 침공 작전을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원래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연합훈련도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의 위기를 이유로 훈련 연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있다면서 수일 안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20일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한 후 백악관에 머물고 있고요.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즉각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나서야 한다. 우리 공격받고 난 다음에 제재할 거냐 이런 식으로 촉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CNN 방송은 정보 당국이 러시아군 주력 전투부대의 75%인 120개 대대 전술단이 우크라이나로부터 60km 내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긴 한데 네. 여기서 며칠째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수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돈바스인데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는 각각 인민공화국을 세웠거든요.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교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걸 이제 중지하기 위해서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됐지만 네. 뭐 체결된 이후에도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7일에 러시아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반군을 공격했다. 이런 보도를 일제히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은 러시아 측이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 용병들에 의한 자작극, 일명 가짜 깃발 작전에 대한 경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보도가 계속해서 러시아 측 보도만 나왔거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일체 대응 사격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친러시아 반군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공격을 했다거나 또는 민간인들이 러시아 남부로 대피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지금 공격을 한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좀 러시아의 일방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자, 19일에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18세부터 55세 남성에게 출국 금지와 함께 총동원령을 내리고 민간이 대피를 시작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침공 구실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CNN은 이 대피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교전이 본격화한 17일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대피령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도네츠크 반군 정부 청사 앞에 있던 지프가 폭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8일에는 루간스크주의 드루즈바 가스관이 폭발하는 등의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건 역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침공 명분을 쌓기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에 의한 허위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냉전 말기에 해체했던 대러시아 허위 정보 선전 대응 조직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고요. 뉴욕타임스는 이 전선 인근 분리주의 반군 영역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비료 공장이 포격을 받게 되면 침공 구실이 될 유독 버섯 구름이 피어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외교적 해법이 가장 중요할 듯한데 네.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정상 간 통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분간 통화를 한 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105분간 전화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포함하는 3자 접촉 그룹이 앞으로 몇 시간 내에 만나서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휴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또 통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21일 프랑스와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대화를 할 예정이고 23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듯해요. 맞습니다. 네. 이 긴장 상태가 해제되지는 맞아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123님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는데 엊그제 TV에서 소년, 노인들이 총을 잡은 모습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최악의 평화보다 좋은 전쟁은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이 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폐막 소식 준비하셨습니다. 네, 총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15개 종목에서 109개의 메달을 놓고 17일간 경쟁을 펼쳤던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20일에 폐막을 했습니다. 문화 공정, 한복 공정을 비롯해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움직임까지 개막식부터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올림픽이었는데요. 결국 편파 판정, 도핑 파문 등 이 중국의 과도한 중화주의가 올림픽과 스포츠 정신을 퇴색시켰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스캔들 올림픽이다. 무늬만 녹색 올림픽이다. 이런 혹평을 쏟아냈고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베이징 올림픽의 최종 이미지는 처참한 프리스케이팅 후 눈물을 흘리는 발리에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USA 투데이는 우리 생애 가장 이상하고 가장 논란이 많았으며 가장 환영하지 않은 올림픽이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은 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의 언론 환경과 또 선수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부분, 이 부분을 특히 주목을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올림픽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이 소셜미디어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또 다른 나라 선수들을 향한 과도한 중국 국민들의 악플 등 비뚤어진 애국주의가 판을 친 최악의 올림픽이다. 이런 비판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지 종목에서 2관왕에 오른 독일의 나탈리 가이젠베르그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다시는 중국에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는 확산됐죠. 그러게요. 초기에는 또 인공눈과 관련된 많은 선수들의 부상이나 환경 문제 이야기들도 있어서 많은 좀 논쟁거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평가는 좀 상반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IOC가 한편이고요. 나머지 전 세계가 또 한편으로 묶인 이런 느낌이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앞다투어서 이번 대회가 금세기 들어 최고의 겨울올림픽이었다라는 자화자찬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워딩을 살펴보면 이 올림픽의 성공이 중국의 성공이고 세계의 성공이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의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 선수들이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완벽한 대회였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매회 올림픽 운동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올림픽 컵을 중국 국민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는데 바흐 위원장은 중국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처럼 탁월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IOC는 주최국 중국을 향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중국은 동계올림픽에서 탄소 중립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했다면서 처음으로 탄소 중립 동계올림픽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온도차가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민낯이 제대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북동부 코리엔테스에서 건조한 날씨의 여파로 산불이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숲과 습지가 소실됐습니다. 네.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랜 가뭄과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산불이 매일 3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땅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금 인근에 사는 악어와 퓨마 등이 불을 피해 달아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생태 환경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산불 진압을 위해서 아르헨티나 전역의 다른 주는 물론이고요. 이웃 국가인 브라질도 소방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의 산불은 이번만이 아니고요. 지난해 12월에 파타고니아 원시림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수주간 계속되고 있고 최소 잠실 야구장에 1,140개 넓이가 불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사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7646님 대구 택시